네, 5월 15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을 풀로 악셀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언제나 그랬듯 운전석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 앉으시고요. 보조석 이번 주에는 김준영 조국혁신당 당선자께서 앉아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달려라 하니 밟아라 악셀. 하여간 무조건 밟다가 땡기다가 끌다가 땡기다 끌다가 밟을 땐 밟고 브레이크는 또 세울 땐 세우고. 네, 그래서 당선자께서 이제 인사하시기로는 앞으로 걱정 없으시겠다. 운전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운전면허증 없다며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사고 59년 사고 날 일이 없는 리스크를 애초에 없애버렸다. 원천봉사에서 난 누구처럼 음주운전 안 해. 네, 정치인으로서 네.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건데요. 그 김준영 당선자께서는 이제 22대 총선 전에 저희 방송 나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정말 당선자가 되셔서 네, 네, 22대 네. 활약하시게 활약하시게 될 예정인데요. 그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신분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30일까지는 당선자고 아직 의원이 아닙니다. 네, 근데 거의 이제 활동을 뭐 보름도 의원처럼 안 남았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좀 소감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예, 뭐 지난 3개월 안에 바뀐 인생의 엄청난 역전인데요. 예.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3개월 전엔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운명이 저를 움직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초심을 잃고 보신을 한다 그러는데 헌신을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2022년에 홍익표 그때 박사가 나하고 술 먹고 있었어. 지금은 총선이 의원. 30일도 안 남았을 때. 예. 그래서 술 먹을 때 국회에 안 왔다고 정치 개판이고 이랬거든. 그래서 야 이번에도 야 별로 좀 별거 없더라 이랬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와서 술 먹고 누가 불러 나갔대. 출마하란대. 그래가지고 29일 후에 당선됐어요. 그런 경우에서 3개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지만은 제가 졌습니다. 누구는 30일 전에도 꿈도 못 꿨던 사람도 있어. 그리고는 원내대표가 나중에 됐다. 그리고 예, 사선 도전에서 이번에는 안 됐지만 중견 정치인이 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사진에 잘 찍히고 이상하게 사진 잘 나오는 자리에 꼭 가 있더라고. 굉장한 그거 덕담이신 것 이상하더라고. 같은데요. 더 성장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죠. 예. 아니 김준영 당선자께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또 외교안보 관련된 이슈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최근에는 라인 야후 사태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 이렇게 망칠 것 같아서 사실은 들어온 거거든요. 외교는 망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복구가 힘들잖아요. 저는 예상을 했고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네. 정말 쌍아픈 얘기요. 사실 이번에 그 라인 야후 이 문제는 네이버 노조하고 연계해서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활동을 우리가. 하고 네. 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 듣고 계십니까? 그 판교까지 다녀오셨나요? 네, 판교까지 갔고요. 지금 뭐 뒤에 얘기가 되겠지만 처음에는 세게 벌써 밟으셔도 됩니다. 네. 네. 아니, 지금부터 아니.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니 처음에는 정부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니만 이제는 좀 뭐 네이버 팔 수 없다는 얘기도 좀 하고 하는 게 아마 들고 일어나고 확산되니까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의심은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판교밸리 가가지고 그 이제 IT 우리나라의 IT 그잖아요. 뭐 사람들 왜 네이버 안 가냐 그랬는데 그때는 당시 이제 노조하고 얘기 중이었고요. 거기 가서 좀 대중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발표한 성명 중에 좀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사람들 빵 터진 거예요. 일본한테 라인은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이 혹시 윤 대통령을 원하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노조 관계자들이 굉장히 빵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박앤세일 할인가로 남겨줘. 생각해 볼 수도 했으니까. 아니면 거저 가져가도 돼. 내가 보기엔 일본 사람인데 그러면 일본 가서 살아야지. 한국입니다. 한국 대통령이세요. 운전자님 거기까지 가시면 안 살짝 됩니다. 브레이크 밟아줘. 네, 안전벨트 제대로 매시고요. 예, 살짝 밟았어요. 네. 근데 여튼 지금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다고 좀 봐야 됩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이게 무슨 일이냐, 뭐선 일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늘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잘 맞추시잖아요. 전망도 잘하고. 근데 이게 신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필연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민
일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것에 매몰돼서 그 결과에만 매몰돼서 일본한테 모든 걸 내준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국민의 뜻에 반했기 때문에 향후에 일본이 하는 것은 다 반컵을 채우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일본이 하는 일은 다 잘하는 일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보했는데 일본이 그 뒤통수를 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뒤통수를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또는 윤 정부는 계속 일본의 변호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외교에 우리가 반컵을 먼저 주고 저께서 반컵을 채워주리라는 그런 선의는 없거든요. 국제정치에는 정의가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주 냉혹한 현실만 네,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애초에 단추를 그렇게 끼워버리니까 본인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속 일본한테 그렇죠. 양보해줘야 된다. 지금 이 오염수하고 말씀이시죠? 너무 비슷한 구조잖아요. 오염수가 했을 때도 우리가 그걸 마시면서 오염수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업을 왜 만납니까? 일본한테 항의해야 되는데 오염수를 방출하는 일본한테 항의하지 않고 우리 업을 만나서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괴담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엄포를 하고. 하고. 네. 예. 그 우리 정부는 그럼 좀 어떤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고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도 외교안보 쪽 오래 다루셨는데요. 어떻게 글쎄, 됐다 보세요? 이 부분은 심층적인 조금 의미가 있고 표층적인 의미가 있는데 둘 다 다뤄주십시오. 예, 나는 이제 주로 심층을 많이 다루지. 나는 사실은 악셀을 밟아야 되거든. 나는. 그랬는데 이게 과연 네이버만의 문제냐. 우리 기업은 중국하고 많이 협력하는 나라거든요. IT 기업, 반도체 그 외에도 각종 제조업에서 중국하고 아주 촘촘한 공급망으로 신경망이 깔려 있는 나라예요. 이게 못마땅한 거지 일본은.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였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2019년에 우리가 5G 통신을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네. 이때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해리 해리슨이라고 가지고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대사 하나가 청와대를 찾아와 가지고 막 삿대질 하듯이 한국이 왜 5G 서비스를 하냐 이게.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또 찾아왔네. 그래서 한국이 5G 하면은 이 국방망이 이게 미국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이래가는데 그때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연구위원 말로는 시건 방지기로는 그런 광경은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무렵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1년 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게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LG U+가 5A 장비를 쓰잖아요. 근데 5A 기지국이 전국에 화웨이. 예. 너무 잘 발음이 밟아줬어. 그럴 땐 밟아줘. 예. 어려워가지고. 그 통신 장비 쓰는데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에 방문을 하는데 요구 사항이 그거예요. 그 용산 일대 LG U+ 기지국을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권 국가한테 할 수 있는 도청당한다는 거야. 정보 다 넘어간다는 거야. 미국 대통령이 오는데. 그 업체 비용으로 그걸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가 플랫폼 기업인데 중국 기업에 하청을 줬나 봐. 상하이에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라인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그 연구 개발을 하려고 그 개발 업체를 그걸 한 모양인데 이때 중국으로 일본의 개인 정보가 무더기로 나갔다. 이걸 갖고 밤낮 흔들어댔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통신 그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이런 걸 전부 경제 안보 논리로 앞으로 털기 시작하면 이 네이버는 통신에 이은 두 번째 그 사건이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언젠가는 이 5G, 6G에 대해 한국이 제일 앞서 나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연일 비전 발표하고 AI 이러잖아요. 시대니까요. 그러는데 이렇게 어떤 그 통신 인프라가 뛰어나서 그 바탕 위에서 IT가 발전하는 나라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불가분의 중국하고도 연결된 경제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데서 하나 둘씩 들어와. 하나 둘씩. 결국은 중국을 갖다가 때리기 위해서 그 길목에 있는 한국을 먼저 좁혀는 식으로. 이게 이번에 네이버 라인 사태라 이겁니다.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판판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밀릴 수 있다. 통신만 그렇습니까? 예. 다른 그 핵심 광물, 제조업, 그다음에 이제 첨단 분야 이런 분야에 이제 신흥 기술을 갖다가 한미일이 공동으로 기술 탈취를 같이 예방하고 그다음에 옛날 화이트 리스트의 반도체 장비 제외시킬 때도
한국에 준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이 중국이나 북한에 넘어간다. 그 이후로 제재했다. 그때도 보안 문제를 경제안보 그러니까 다 논리가 여기서 경제안보 논리를 언제든 집어들 수 있는 정가의 보도처럼 써먹기만 하면 한국의 산업 중에 남아있을 산업이 뭐 있습니까? 제대로 심층으로 들어가셨네요. 이 경제안보란 말을 용어를 만들어낸 게 일본입니다. 아, 이걸 미국에 받아서 쓰고 있고요. 그걸 틱톡이나 아까 말한 화해에다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일본이 만든 겁니다.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왜냐? 경제를 안보식으로 대우한다는 말은 시장 원리를 그렇죠. 위반한다는 뜻입니다. 네네. 다시 말해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처럼 개인 기업의 자본 구조까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경제안보고 그것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동했고 지금 한미일이 묶이는 것 중에 군사훈련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경제안보란 논리로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면 일본은 이미 80년대 70, 80년대 미국한테 우방국인 미국한테 반도체가 완전히 거의 괴멸됐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일본은 사실 일본 자체가 디지털도 늦어졌고 그 반도체라는 하드웨어도 문제고 유일하게 일본의 IT 컴퍼니가 바로 이 소프트뱅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미국은 지금 일본은 재건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때 공격받아서 우리가 다 국산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다시 일본하고 지금 소부장 협력한다고 얼마 전에 그랬죠. 그리고 평택에 지금 반도체 그 컴플렉스에 클러스터에 일본을 끌어들인다고 얘기했고 거기에다 지금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인까지 지금 일본이 가져가게 만드는데 이걸 막지 않고 이거는 실제로 이건 거의 영토 침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이버 영토 침탈인데 이거를 정부가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또 일본의 편을 들고 있고 오히려 네이버를 만나서 네이버를 설득시키는 이상한 장면을 계속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이거는 큰 그림에서 우리가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나는 이것의 발화점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작년에 8월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세 종의 문서가 나오는데 그중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란 문서가 있어요. 이걸 네. 잘 보시라고. 한미일이 만났죠. 한미일 정상. 거기서 문서 중에 채택한 문서 스피릿이라는 게 정신에 여기에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은 사이버 안보, 기술 탈취에 대한 공동 대응 모든 게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신흥 기술 그다음에 원자재 핵심 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경제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가장 중요한 문서예요. 여기에 보면은 다 이렇게 한미일이 같이 이렇게 기술, 사이버 보안, 정보 보호, 협력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 네. 그리고 이제 금융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금융 분야까지. 그런데 그때 표면적인 이유는 저기 북한이 암호 그 사이버 해킹을 해서 암호화폐 그걸 갖다가 해킹하고 있다 이런 걸 집중적으로 띄운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끼리. 한미일이 협력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는 안보 분야 협력인 줄 알았는데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놓친 거예요. 이게 민간 상용 분야까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네이버 사태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LG U 플러스 이런데 거기만 그렇습니까? 화웨이 장비가 객관적으로 품질이 좋고 값이 싸. 중소 중견기업 그거 안 쓸 도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쫙 돼 있는데 여기 캠프 데이비드 이 정신 문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한미 함께하자. 안보 협력인데 사실상 경제도 거기 종속시키겠다. 이렇게 선언문을 맺어놨으니 지금쯤 윤석열 정부가 왜 네이버를 못 지키느냐. 그 맥락.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그 문서에 보면 이 대목이 있어요. 중국이 미국 기술을 카피하거나 빼내가거나 데이터를 훔친다 이거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부에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기술 기동 혁신 기동 타격대라는 걸 만들어. 이거 경찰 기동 타격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기술 탈취해 가는 중국을 쫓아가서 잡는 기동 타격대를 만들었는데 이것에 상응하는 기구를 일본과 한국도 만들려고 그랬어. 그래서 일본의 경제안보 담당성이 생긴 거고 한국에는 NSC 산하의 3차장이 생겼죠. 경제안보 담당 안보실 차장 3차장이 신설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 들어가니까 안보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산업 정책에서도 여기서 요거 캠프 데이비드의 경제안보 프레임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다 따져볼 수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합의를 해줬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네이버를 탈취하겠다는데 분노한 게 아니라
네이버가 중국하고 협력한 거에 분노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초반에 저 똥마련 강아지 마냥 낑낑댄 거예요. 두 분의 전문성이 좀 빛나는 오늘 방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적어도 근데 아까 뭐 캡 빛은 데이비드 나야지. 정신이라고 한다면 한미일이 한편이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은 사실 그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네. 한미일을 생각해요. 순진하신 분들은 마치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평등한 관계에 안보 협력을 한다는 것처럼 착오하시는 오해를 하신다. 그게 아니라 지금 봐도 이렇게 서열이 지어지잖아요. 미국이 제일 위에 있고 중간 보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이고 한국이란 말이에요. 안보 자체도 보면 미국은 멀리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을 우리가 막아주는 형국이잖아요. 그리고 대륙 국가들을 우리가 방어막을 하는 일종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일본만 얘기하셨는데 미국한테 IRA 그렇죠? 배터리 문제, 반도체 문제에서 우리가 미국에 거의 1,000억 불, 133조를 투자하고도 하나도 지금 우리가 보조금 같은 데서 다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부터 보면 경제 안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기술도 주고 투자도 하고 지금 사실상 다 완전히 호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얻는 건 뭐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지적 시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분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그 2년 동안 IRA 통과를 예측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한 거짓말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IRA에서 무려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우리가 못 받게 됐잖아요. 거기에 탈락됐을 때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한테 이것을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력조차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단 한마디도 그동안에 수많은 정상회담에서 단 한마디도 IRA를 우리를 끼워달라는 아젠다 자체를 질문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못했어요. 그건 못해요. 저기 뭐냐 사실은 대만이 미국 안보를 미국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대만도 차이잉원 총통이 뒤로는 무슨 짓을 해도 미국한테 항의를 못합니다. TSMC 그 투자하는 문제, 이런 반도체 뭐 여차하면 폭파시키겠다 이런 말에도 항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아시아에서 대만하고 한국 두 나라가 이상하게 지금 여기 꼬여버린 거예요. 이게 경제안보 신냉전 프레임에. 그런데 특히 디지털 분야는 그 미국에서 틱톡을 지금 퇴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이 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주장이죠.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아닌데 정확하게. 예. 그래가지고 지분을 넘기라고 예. 압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참고를 얻어가지고 일본 맞죠. 정부가 지금 똑같은 수법을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는 우방국인데. 우방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근데 적극돼야 됐어요. 우방국이지만 한국은 중국의 한 발을 빠뜨려 있는 위험하고 못 믿을 나라라는 이거를 전면에 지금 내세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 오히려 더 심하게 밀어붙여. 지금 이 시각이 돼 있다 보니까 한국이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한 것과 이게 같은 기조로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종의 어떤 디지털 철회 장막을 세우는 이 압박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변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반일 프레임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비판을 하면서 반박을 하던데요. 그럼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반일몰이 할 일이냐. 그러니까 라인 사태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반일몰이 하면은 기업 다 죽는다. 아니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화이트 리스트 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광화문에서 일본 규탄 시위를 하고 전국이 들썩들썩했을 때 그거는 사실 그때 우리가 격분한 국민들이 일견 어떤 반일적인 어떤 구호를 내세웠던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구호나 집회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지만 많이 난 참고 있다고 봐요. 이게 왜 반일몰이냐 이거요. 이게 반일몰이라는 거야 이게. 오히려 반중몰이죠. 저는 반중몰.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막 중국이 한 발 담그고 있지. 중국 데이터를 왜 중국에다 해. 이걸 알게 된 순간 자기는 일본한테 미안해진 거죠. 일본 말이 맞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발을 우리 빼야 되겠네 해서 오히려 그 잘하는 경로를 했을 수 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11월이었어요. 지금 5월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11월에 작년 11월에 불거졌단 말이에요. 지금 6개월이 됐다면 그 사이에 행정지도 2번 했고요. 네. 그러니까 보안 사고 문제를 흘린 게 11월. 그다음에 3월, 지금 5월인데 이거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 보고를 했을 거예요. 보고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부나 국정원에서
지금 일본 이런 것들 라인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보고서를 올렸을 텐데 다른 건 안 보이고 네이버가 잘못했네. 왜 중국에 데이터를 그게 줘? 기분 나빠. 그러니 그게 기분 나빠.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일본인한테 우리가 네이버 라인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라는 밑에 우려점을 분명히 보고했을 텐데 그러면 그건 오히려 닫아. 그거는 알리지 마 하고 비밀로 한 거예요. 비밀로 하고 실제로는 일본한테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까지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우선 중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일본의 지적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맞다. 아니 그리고 그게 여태까지 2년간 해온 실제 윤석열 외교예요. 그리고 경제도 안보다 이 얘기 나온 게 재작년에 바이든이 5월에 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제는 경제도 안보다. 그다음에 최상목 수석이 이제 중국 경제 끝났다. 그때 나토 정상회의에 해당 가기 전에 한 얘기고 한덕수 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중국 경제는 꼬라박는 수준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피크 차이나론이라는 거예요. 정점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건데. 정부 관계자들의 대중인식. 대중인식이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분리하자 그랬고 김태효가 신아시아 질서 연구소에서 쓴 논문을 보면은 이제 미국은 냉전 시대 소련을 붕괴시켰듯이 중국을 무릎 꿇고 굴복할 때까지 두들겨 패서 굴복시킬 것이다. 아예 이렇게 전제를 하고 논문을 써나가요.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러면서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추진이 돼 왔고 그 연장선과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라인 사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한 가지 이제 윤석열식의 어떤 그 이념의 파탄은 이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자유라는 개념은 기업의 자유를 얘기한 겁니다. 시장은 성역이에요. 정치가 규제하거나 간섭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세금도 낮춰줘야 돼요. 윤석열식 자유는 기업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노동조합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것들은 간섭 못하게 끊어줘야 된다는 게 윤석열식 자유의 개념인데 요 자유의 개념이 미국, 일본 앞에만 서면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정치 논리로 기업을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는 이걸로 훅 바뀌어. 그게 이제 경제안보란 말로 포장되는 경제안보 거죠. 신냉전의 논리로 쑥 바뀌어. 냉전 논리가 그 정치 논리 아니냐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 시장에 준 신호는 부자 감세하고 기업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는 건데 외교적 문제만 되면 그때는 기업 팔비 튼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그게 개념 경제안보는 장벽을 세우자는 논리고 자유의 개념은 장벽을 없애자. 하나는 평평한 세계를 얘기하고 한쪽은 장벽 있는 세계 얘기인데 이 두 개가 일단 외교 문제로 엉키면은 이제 원칙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인식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보자면 여튼 이러한 신냉전 상황에서 한미일과 그리고 북중러라고 하는 아주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 편으로 가서 자유주의 진영이 뭐가 돼야 된다라고 믿는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좀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바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일본 반대를 하고 있어요. 누굴 비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윤 정부의 대응을 훨씬 더 많이 비판하잖아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기업을 가져가는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맹목적으로 지금 반의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 제 비판적으로 초점은 뭐냐. 일본은 정부가 개입했는데 왜 한국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막아주지 않느냐의 문제잖아요. 자꾸 네이버에 팔을 비틀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거의 일본 내선 일체가 부활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지금 정부의 이 정신적 일종의 그 배경이 일본의 우익과 너무 극우와 닮아 있고 미국의 네오콘들과 닮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하고 이게 연결했냐면 얼마 전에 비자도 없애고 한국하고 일본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었죠. 이게 생겐조약이거든요. 생겐조약. 이 생겐조약은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잘못 생각하면 그냥 비자 없이 편하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유럽을 가보시면 파리에 내려가지고 로마로 갔을 때 탈 때만 보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내릴 때는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범죄자든 뭐든 그냥 신분증 검사도 없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권 없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죠. 비자는 없이 갈 수 그렇죠. 있는데 비자 여권 없이 갈 수 있게 여권 하자. 없이도 갈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데 지금 이런 문제를 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물론 뭐 고위 당국자의 말을 빌렸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한 나라처럼 중국을 견제하고 얘는 한 나라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열이 지어진 것들을 만족하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일본한테 먹힐 때 생각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조선일보에서조차도 이런 칼럼이 나와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한국 외교부가 일본의 언론 플레이를 돕고 있냐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 특파원들과 일본 정부 관계자의 기자회견을 주선하려고 하다 그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조선일보조차 비판한다라는 이야기에 그 당시에 그 주일 한국 대사관 관료가 아니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친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게 아니냐라는 식의 말을 했다라는 폭로를 했거든요. 이런 칼럼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기가 막혀. 요즘 조선일보가 기가 막힌 일이 많은 것 같아. 그 정권에 가끔 가다가 아주 섬찟섬찟하게 찔러대 배부를 이렇게 이럴 때는 악셀 밟아야 돼. 지금까지 풀 악셀이었습니다. 더 세게. 더 세게 밟아. 예.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 말이죠. 일단은 이 네이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적하는 건 구구절절이 오라. 그런데 국민 감정이 문제야. 그러니까 빨리 일본에 부탁해. 한국 언론에 그거 기업하려고 그거 지분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라고 그 설명을 좀 해줘. 그래서 한국 언론 한 군데 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언론이 전 언론의 풀 기자로 풀 내용을 인터뷰 그 원문을 뿌리면 다 기사 쓰게 이렇게 좀 일본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래? 이래가지고 저기 한국 대사관 주일 한국 대사관한테 전화해서 언론사 한 군데만 선발해줘. 이래 특파원 중에 한 명만 보내라 이거요.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이 거기 주일 한국 특파원들한테 저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거 기자단에서 결정에 한 명을 좀 보내달라. 이러니까 기자단이 그건 너무 굴욕적이라서 안 되지. 거기 하나 빠졌어요. 처음에 전화 인터뷰한다 그랬어요. 일본도 그 얘기를 해주기 싫은 거예요. 전체 특파원에.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를 얘기하니까 더 굴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더 굴욕적이야. 그럼 받아 적으란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끝난 게 아니라 기어이 한국에 있는 여기 우리 외교부가 국내 언론 한 군데를 소개시켜줘 실제 인터뷰를 시켰어요. 연합뉴스 보도가 그래가지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 저기 네. 지분 매각하라고 한 거 아니다. 네. 이 기사가 나갔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기자가 기가 막혀. 네. 내가 조선일보지만 기가 막혀. 그래 외교부에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자님 몰라요? 아니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그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래 하는 거지. 이래 버린 거지. 그러니까 국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국립외교원장 원장이셨잖아요. 좀 그걸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익이라는 건 그래서 예. 외교는 전쟁과 달리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외교는 그래서 외교는 보통 회색이라 그럽니다. 회색 지대.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방국들하고도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협상해야 되는 것이고 적국하고도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은 그냥 우방국한테는 호구가 되고 있고 계속 다른 국가들은 적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대륙 국가하고 좋게 지내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사이에 우리 국익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또 그 앵무새처럼 합니다. 지분 매각하는 소리 들을 없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서 자본구조 변경하고 아니 지분 매각하고 뭐가 달라요? 자 거기에다 경영권이란 말도 나. 많은데 나오는데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일본의 행정지도는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네이버 서버에서 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서버가 한국에 있냐? 왜 기술이 한국에 있냐? 이래서 이걸 일본으로 통째로 옮기라 그런 거예요. 일본은 그럴 수 있어요. 일본 정부는 통째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대통령이 그걸 돕냐고요. 그랬는데 그걸 옮기려면 2년이 걸린다고 네이버가. 아니 어떻게 이 인프라를 한꺼번에 옮깁니까? 그러니까 2차가 들어온 거예요. 이러면서 이 난리가 난 거라고. 거기에는 이제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본이 지분이지 지분이 자본이고 자본이 지분이지 이걸 내가 내 입으로 설명을 해야 돼? 아니 지분은 자본을 투입해서 얻는 게 지분 아니야?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그걸 거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 발을 빼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 지분 매각이 없었다. 대변은 똥이요. 똥은 대변인 거요. 그게 그거란 말이요. 그게. 네, 말장난을 하고 있다. 예, 그 말장난 내가 하고 있네. 아니, 그게 놀라운 그거란 자아성찰까지 하고 계십니다. 아니 꼭 찍어 먹어 봐야 알아? 네. 근데 그 말장난을 심지어 우리 정부가 그대로 가져와서 패싱 하듯이 넘겨주는 게 문제라는 게 또 김준영 당선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오늘은 뒤에 많아요. 준비한 내용들이 더 있는데 아유, 이 이야기만 나는 달리다 오늘 보니까 괜찮아요. 벌써 50분이 넘어갔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그래 건가요? 마냥 있을 수는 없는데. 아니 뭐 할 말. 근데 지금 요 질문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일단락된 정부가 조금 변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안 뺏긴다 그러고 뭐. 근데 저는 아직 의심이 가요. 왜 의심이 가냐면 뒤에 뭐 말을 붙였어요 또 애매하게. 그래도 기업이 나중에 팔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지금 조용해질 때가 기다려가지고 설득시켜서 나중에 팔 거 아닌가. 이게 그냥 그런 경우면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세를 늦추면 안 되고 눈 부릅뜨고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런 업무가 워낙 신뢰가 안 가니까요. 그런 업무가 있을 수도 있다. 안심할 때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들어가서 네. 하셔야 될 일의 제가, 1순위이시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네. 외통에 가시면은 하실 일이 많은데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최첨단을 혁신 기업들, 선도 기업들이 하는 이제 차세대 통신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경제 안보 논리라면은 한국만이 독보적으로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특히 중국 시장도 노릴 수 있는 사업은 다 앞으로 정부에 의해 가지고 규제당하거나 아니면은 지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게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의 혁신 기업, 선도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거다. 이게 네이버 사태가 시장에 주는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기업인이 실력과 혁신을 하고 기술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 가서 정치권 눈치를 안 보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앞으로는 눈치 봐야 된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오히려 우리 기업의 선도적인 어떤 혁신을 발목 잡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런 잘못된 국제 정세 인식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김동대 그런 게 의원님 이제 말씀 따르면.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태양광 이런 데 보십시오. 이 중에서 중국하고 협력 안 하는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공급망을 통제한다 그랬는데 중국하고 뭐 한다 그랬는데 통제가 됩니까? 이게 복잡한 신경망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어디가 얽혀져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국이고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중국 내버리고 동남아로 갔다. 그런데 동남아하고 요즘 무역이 많이 는다 그러는데 그건 중국 현지 공장이 동남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하고 협력하면은 이건 또 괜찮냐 아니냐. 2차적 문제가 또 들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아주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지 이게. 네. 이런 사인을 앞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이슈는 김준영 당선자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다른 거 그래도 오셨으니까 그러죠. 최상병 사건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얘기는 해야 돼. 네. 중요한 거 있어요. 예, 예. 저 사도광산 문제도 곧 또 두 번째 공세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본은 계속 공세를 이때다 하고 공세를 퍼볼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의 총선의 실패를 보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이 정부의 통치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느낄수록 일본은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 정부는 계속 일본 문제가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 일본을 대변하는 이런 구도가 안타깝게도 계속될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또 사도광산인데요. 우리 군함도를 놓고 군함도에서 우리 피해봤던 부분을 삭제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했는데 그때 일본의 조건이 뭐였냐면 나중에 등재 후에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2015년이에요. 지금 9년 동안 안 했죠. 사도광산에도 그거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윤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일본이 재등재,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보완하라 그래서 일단 반려를 한 거를 일본이 재등재를 했어요. 그때 윤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잘했어요. 근데 초치해놓고 그 답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이걸 잘해보자. 보완해서. 아니 초치를 해놓고 일본의 이 사도광산을 협력하겠다는 그때부터도 조금 이상했는데 이번에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가 니가다에 갔다가 발언한 게
절대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사도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절대로 의미인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산케이신문이 받아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부인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 태도가 흐르는 하나의 일관성이 뭐냐? 매우 굴욕적이고 거의 일본의 변호사 역할을 아예 자임하고 한국을 팔아넘긴다 이건. 나는 그렇게 이 말씀 들으면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초선 때 60년대 초죠. 박정희 정권이 한일 정상화 수교 회담을 했어요. 그때 수교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우리가 피해국으로서 마땅히 이 정도 요구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정부 질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히 잘근잘근 하니까 외교부가 쩔쩔맸다고. 그게 박정희가 그때 그 2년 후에 목포에서 출마한 김대중을 반드시 낙선시켜라 그러면서 교통부 장관을 목포에 그렇죠. 공천하고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목포에서 현지 국무회의를 열면서 저 김대중만 죽여. 이랬던 게 그 외교에서의 그 발군의 그 실력과 비판 이것 때문에 DJ 죽이려고 했는 건데 와, 그 제가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외통위에서 너무 한일 관계를 가지고 이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거는 지금 여러 정쟁의 현안 뭐 특검 같은 게 많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권하고 일척간두에서 싸움은 숙명적인 싸움인 거다. 그게 바로 일본 문제가 그렇다. 우리가 반의를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더 골치 아픈 거야. 정권 입장에서. 그게 바로 DJ였어요. 그걸 아마 같은 김 씨가 그 김준형 당선자가 좀 그런 어떤 그 역사를 한번 재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부담 100배인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또 김대중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어. 역사적으로 그분이 외교 쪽에서도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때도 필요한 분이었지만 지금도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봐 내가 얘기하니까 벌써 같이 악셀 밟잖아. 바로 이런 게 바로 이 참 우리가 전문가 사회에서 통하는 맥락이에요. 이게. 네, 오늘 이런 게 운전자 제대로 만나셨습니다. 보조석에도 제대로 만나셨는데 10분만 더 이야기하셔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상병 사건 1타 강사이신 또 김종대 의원님이 오셨으니 이야기를 매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새로운 보도들이 나왔던데 사실 김종대 전 의원님이 예언하고 가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26차례 유튜브 통화. 내 방송 그거 저기 쭉 보신 분들은 내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유재흥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간에는 수십 차례 소통이 있었다. 이게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거든. 내가 저기 이 취재원 관리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라고. 저희 거에서 좀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제 동아일보에서 26차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통화했다. 그게 언제냐? 8월 2일 날 사건 기록을 회수할 때 첫 통화. 그 이후로 8월 9일 날 이날 가장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최상병 사건 재검토하던 날이에요. 대책회의가 열린 날이야. 이때 무지한에 10차례 이상 통화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요? 대통령실이 저기 그 사건 기록 전체를 뒤집어 엎는 직접적인 컨트롤 타워를 한 거다. 이시원 기사관이. 이게 나와 공수처 이번 수사에서 유재은 소환할 때 그러니까 4월 말에 나온 거예요. 언론이 전혀 몰랐지. 스모킹 거는 이미 그때 나왔다. 나왔다. 예. 나왔고 그 다음에 김계환 사령관을 5월 4일 날 소환한 불렀죠. 거다. 예. 그런데도 내가 특종을 준 건 김계환이 대통령실에 대한 묵비권 행사했다. 예. 이거 중요한 변화다. 14시간 동안 혼자 조사받고 갔다. 그런 다음에 수십 건이 소통된 게 더 있다. 이 얘기를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동아일보에 어제 나온 거였지. 이게 그대로. 이게 바로 이시원을 왜 급하게 5월 중순에 5월 초에 저렇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경질했는지 이제 이 맥락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뭐야? 뭐 이런 정도 뭐 통화했다고 전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더 그날이 나갔다. 예. 이게 공수처 수사로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비상사태로 가서 야 빨리 꼬리 잘라. 이시원 쟤 내보내. 쟤 내보내고 그다음에 임성근이는 저기 경찰 조사받으라 그래. 왜 조사받았겠어 경찰. 요건 내가 진짜 최초야. 저기 좋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사단장이 어제 22시간 조사받고 나왔잖아요. 자 이게 정권의 노림수야.
이게 뭐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은 경찰이 정권 말을 잘 들어. 임성근에 대해서 어떻게든 빨리 무혐의 모양을 만들어내야 지금 저 공수처나 박정훈 대령 재판에 영향을 주고 맞설 카드가 하나 생기는 거야.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이유가 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경북경찰청이 진짜 빨리 무혐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들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정권의 의도인 건 알아. 그래가지고 최상병 사망하고 임성근 부르는데 10달 걸렸는데 10달 만에 소환이 됐는데 무슨 느려 터진 거 하나는 그냥 국민이 의문의 사망을 당하는데 어떤 얼빠진 수사기관이 그래 핵심 혐의자를 그래 10달 만에 부릅니까?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힐 일인데 이젠 또 너무 불러서 너무 세게 조사해.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 생각보다 길게 경찰도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정권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공수처다, 이게 특검이다 여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엔 경찰을 압박해야 돼. 그 당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누가 가죠? 모릅니다. 비교섭 단체여가지고 아직 이게 뿌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예컨대 신장식 변호사가 국방위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모릅니다. 거기가 이제 해탈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경찰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혁신당은 행안위, 국방위, 법사위 이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차기 DJ 현대적 DJ 그 외통이 이렇게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이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 원래라면 무혐의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 과실치사 조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거기선 뺐어 임성근을. 그런데 왜 불렀느냐? 거기에 과실치사로 조사받는 거는 포병 대대장이야. 그 포병 대대장은 사단장이 시켜서 했다고 진술을 하면서 그 변호사가 임성근을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고발 사건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야. 혐의자로 부른 게 아니야. 이게. 피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혐의자 조사가 아니라 그런데 같은 내용의 조사이긴 해. 그런데 지금 그걸 정리하자면 이게 이렇게 많은 증거들과 방증들이 나오는데 경찰은 지금 머리 아픈 거예요. 이거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특검을 절대로 지금 보면 이게 특검을 줘도 밝혀줘도 망하니까 끝까지 막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초에 대통령실이 비상사태였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2주년 집권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실이라는 새로운 진영이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대검의 차장 2명을 날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가 자기하고 상의 안 하고 울산시장 그 재보궐선거 선거 개입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서두할 때 그 검사들 다 잘랐다. 이러면서 치고 나오면서 문윤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정권에 저항했다고 해놓고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조선일보에 논설위원도 기가 막혀. 왜 이때 이런 식의 네가 옛날에 문정부 때 이렇게 싸웠잖아. 이 칼럼을 쓴 거야. 오늘. 맞습니다. 요즘은 조선일보가 기가 막히대. 악셀 밟아. 이시원 전 비서관이 나가면 오히려 컨트롤이 안 될 거라고 한 두려움은 없을까요? 아니 그런데 하든 말든 이제는 떼내고 그건 네가 과잉 충성한 거야. 그렇게 하겠죠. 또 꼴이 고담 꼴이 자르겠는 거죠. 그분이 폭로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해서. 아니 그런데 그건 네 주장이야. 나는 그냥 알아보라 그런 건데. 철저한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돌아버리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도 내 책임. 그렇다고 소신 있게 하면은 바로 날아가. 그 참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뭐랄까. 그리고 비선하고 놀고 다니고.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지금 대통령실 공조직이 다 죽어버린 거야 이거.
조국혁신당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밟아. 그 최상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대에서 통과가 안 되면 22대에 이거 이제 당연히 올라가서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해야 될 될 텐데 좀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8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있는데 200석을 못했을 때 다소 아쉬워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게 낫다. 왜냐? 그냥 바로 탄핵으로 들어갔으면 국민들이나 또는 특히 헌재에서 또 지난번에 한 것도 있고 박 대통령도 한 것도 있으니까 오히려 통과될 가능성이 적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정당성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상병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들이 이 정부가 가지는 실체를 더 드러내기 때문에 8표가 문제가 아니라 헌재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빌드업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 윤 대통령한테는 두 가지 계산이 있습니다. 자, 3 내지 6개월만 기다리면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그때 국면을 잘 관리하면 공세 전환할 수 있다. 태세 전환할 수 있다. 이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탄핵 문제인데 툭하면 탄핵이란 말을 대통령이 요즘 더 많이 써요. 뭐 인생 정권 퇴진을 토론회에서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탄핵하라 그래라 뭐 그러는데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나는 법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탄핵이라는 것은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 탄핵이 되는 거다. 그러는데 저기 밑에 걔들 꼬리 자르면 되고 그다음에 저기 하는데 이건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우기면 되고 뭔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떡 부러지게 요게 법을 위반했다는 게 안 나오면 헌재에서 살아남는다. 게다가 헌재가 지금 보수적으로 기울어 있으니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판단은 있는 것 같아. 탄핵할 테면 하라 그래. 나 법기술자야. 딴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전문가야.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잔수로 어떤 법기술로 저기 생사람 잡고 없는 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이래서 미꾸라지 통치라고 이게. 추어탕 많이 먹나 봐. 그래서 이게 멍게는 드시는 거 봤는데. 아니 멍게를 보고 소주 한 병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는 당신을 보면 소주 생각이 나. 내가 당신 때문에 먹은 소주가 이 정권 들어서 500병이 넘어. 원래도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그때 주제가 그거였어. 나는 당신을 보면 소주 생각이 나. 거기다 멍게 있으면 더 좋고. 네, 멍게를 드시는 거 본 건 아니고 멍게를 사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분 오늘도 좀 세게 제대로 달려본 것 같은데 세게 달렸지만 또 깊이 있는 대화, 굉장히 국제 정세까지 같이 그려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렵겠지만 저렇게 법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때는 어떤 정권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찌감치 빨리 이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경각심을 가지고 방향 전환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방향 전환은 못할 것 같죠? 안 할 것 같죠? 안 할 것 같은데 저기 좀 저항을 받겠죠. 저항을 방향 전환 할 사람이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방향 전환은 택시 운전사가 하는 게 옆에 한번 앉혀야 되나요? 김종대 의원님의 운전석 옆에. 그러니까 초대합니다. 고가도를 들이박아버릴까 그냥.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고. 안전운전 저희는 하지만 베스트 모범 드라이버입니다. 모범입니다. 풀로 밟지만 저희는 규칙을 지킵니다. 그럼 규칙을 지킵니다. 예. 하여간 저기 어떤 그 과거에는 우리가 5, 60년대에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건 정치 깡패였습니다. 나머지 검사나 판사들은 존재감도 없었어요. 정치 깡패들이 했어. 그러다가 이게 7, 80년대 가서는 고문기술자가 했어.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법기술자가 하고 있어.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거는 정치 깡패하고 고문기술자하고 법기술자가 똑같아. 방식만 진화해 왔을 뿐이에요. 한비자가 얘기한 법은 권력의 이끌림이 없이 순수한 법정신을 얘기를 한 건데 여기는 휘어지는 법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또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하느냐? 쇠 파이프 들고 골목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길로 나오면 그냥 후려 때려야 돼요. 비유이시죠. 네. 네, 비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사수대 5월대로 가자. 지금 5월 아닙니까? 네, 네, 저희 맞죠. 조국 그래서. 혁신당에도 아까 당부하시는 말씀, 또 22대 국회의원한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면서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재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5월 1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은재 인터뷰라는 코너가 방송되는데요.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우 정의당 대표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